올립니다. 문재인 후보도 여탈 후보들도 자꾸 이미 오늘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돼버리는 문제, 그것도 이미 다 청산 끝나버린 문제를 가지고서 그거 극복하겠다고 공약을 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가서 이미 발로 다 밟아놓은 것을 뭘 극복하고 말고 합니까? 문제는 어떠한 대안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한다면 어떠한 의회 권력을 만들 것인지, 현재의 헌법이 어떻게 작동을 할 때라야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근데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를 세종로청사로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대안이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건 너무 낮은 정책입니다. 지금 87년 60항쟁 헌법 이래로 지금 6분의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핵심은 현행 헌법을 어떤 대통령도 지금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행 헌법의 어떠한 정신을 안 지키고 있냐?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회의라는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 총리를 먼저 국회에 인준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총리를 인준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국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다수파가 이 총리를 지지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국정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네요, 국민 여러분. 나는 좋은 분 추천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새 정부가 출범도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의회를 압박해 주십시오. 이 수준의 대통령 리더십을 보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이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총리를 국회의회에 인준받게 했으면 국회의 실질적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대통령과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이 헌법은 해석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장관을 실제로 제청을 해서 국무회의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빨리 총리 좀 앉히고, 그리고 장관 누구 시킬까? 자, 지난번에 고생했지? 너도 좀 하고, 그래 너 친번 부를게. 너무 고생했어. 너 장관 너도 좀 하고, 그래 그래 최순실 씨가 뭘 했어? 그래 그 사람 좀 시키고.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비단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고 지난 6번 텀의 모든 정부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운영했습니다. 이 헌법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운영법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실상부하게 국회의 과반을 점하는,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들에게 총리의 지명권과 추천권을 전 줄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내각 중심제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의 헌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제 때문에 의원내각제 주장합니다. 의원내각제 하면 거기 보스 안 만들어집니까? 현재의 정치 문화와 현재의 리더십 구조에서는 그 보스가 또 다른 소통령이 되어서 또 다른 권력 집중의 폐해는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틀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한 예로만 된다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중앙 집중화된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자치분권 국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7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80% 90%가 다 중앙부처 장관이 명으로 정해진 유임된 사무를 받아서 유임된 사무를 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데우냐 3분 데우냐 정도의 스킬 외에는 발휘할 게 없는 프랜차이즈점입니다. 이런 식의 지방정부 운영을 가지고는 헌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대안을 놓고 얘기할 때라야만 실질적으로 그 적폐는 청산된다. 단순하게 이미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끝내고 거의 정부를 해체 수준에 이르러버리는 그 정부를 뭐 청산하자고 또 얘기합니까? 이미 그 역사는 지금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식민지, 독재, 전쟁, 분단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상처기들을 우리 국민들은 서로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유일한 길은, 왜냐하면 그분들 이미 다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어떻게 살아있어야 어떻게 구속을 하든 뭐 그 벌을 매기지요. 자, 그러면 이 과거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것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힘으로써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은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작되어서 이명박 정부 초반에 4년 반의 임기를 끝으로 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만,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그 위원회가 다뤄야 될 우리 현대사 100년의 많은 국가폭력과 그 숨은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원한과 억울함의 문제에서 너무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해내자는 말씀,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저의 의지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 지도력으로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의 진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지역에서도 다원 생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객석에 다 못 모셔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이렇게 카페나 작은 사무실에서 3-4 모여서 이 중계 방송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원 생중계 방송에 모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각각 도시에 있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분들께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토론을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됐습니다. 12시까지 일단 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가장 쉬는 시간을 하고, 그러나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 잡고 무슨 공연 20분 잡고 해서 5시간 증문즉답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20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양이 안 찬다, 300분 다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고집을 한 이상 점심시간에도 컵밥을 드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토론은 쭉 계속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온라인상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하이디손이라는 분이 최근 연두부 같은 마음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지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종교적 선입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정한 어떤 종교 활동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많은 권유를 받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유홍식 주기님은 재작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오면 직접 세례를 받게 해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홍성에 있는 담임 신부님도 좋은 교리 공부를 할 만한 좋은 신부님으로 보낼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당신은 내가 볼 때 캐톨릭 신자로서 자격이 너무 충분하다. 소독사에 계신 설정 스님과 우리 정목 스님은 참 나이가 늦어서 출가가 안 될 뿐이지 너무 불교 친화적으로 자질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연두부 같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거기는 교회에 가서 대통령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만요. 저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사실상 기도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두려울 때, 내가 너무 수치스러울 때, 내가 너무 막 미움에 의해서 어쩌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나를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무교라고 종교를 안에 쓰시는 분들마저도 사실은 기도를 다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격이 있다고들 그러시나 몰라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이 오염을 시켜버리는 영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어느 인류 역사나 지역사에도 이 자기의 마음과 영을 다듬기 위한 많은 그 중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복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많은 고통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돈과 물질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저의 모든 정치는 그 물질과 돈과 출세라고 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말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안 풀립니다. 또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양호석 감독님 하고 계시지만 한류와 영화와 문화예술의 그 힘은 이 영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이 현실의 많은 고통의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 정치는 좀 더 영적이며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이 아무리 어눌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양보 못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철학과 가치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랍니다. 사실상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딱딱한 돌멩이처럼 굳는 내 마음의 경화를 막는 거지요. 간이 경화되면 죽습니다. 그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왜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합니까? OECD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 전투 한 번을 하지도 않는데도 많은 젊은 병사들이 군대 가서 죽어버리는 나라, 정말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고독하게 자기 생을 마감하는 나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 문제 아닐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국가의 재정을 요구합니다만 국가의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다발이라도 뺨 맞으면 기분 나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따뜻한 그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다발의 뺨이 아니라. 바로 그 가치를 우리는 섞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저의 정치 행위와 정책 공약을 그런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이러한 제 마음에서 도저히 선뜻 안 나갈 때는 얘기를 못 합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어떠한 신에게든 자기 마음속에 진실을 향해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 좋은 영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다 좋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대통령 하시는 동안 저도 정계 입문하고 싶어요. 오세훈 씨.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하지 마라 이랬는데, 예, 정치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철물점 가게를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요? 이상해요. 가게 손님은 꼭 밥 먹을 때 오세요. 그것도 아욱국이나 뭐나 해서 뜨거운 국에다가 밥 말아 놓으면 손님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손님은 별로 이렇게 비싼 물건 안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손님은 시간을 오래 끕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식어버린 그 국그릇 앞에 다시 쓴 아버지한테 아버님 국 식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셨나?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는 후제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펜대 굴리고만 살아. 장사하지 마라. 너는 후제 열심히 그래서 공부해서 나중에 회전은지 않고 펜대 굴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셨던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인생 어떤 직종이나 다 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모든 인생 일체 개고생이다 얘기를 했구나. 예, 어떤 직업이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만큼의 고통을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만큼의 감정 노동을 요구하고 그만큼의 나의 어떤 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은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러나 정치라는 것도 정치하신다는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정치라는 직업도 그만큼의 고통과 또 그만큼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씨 입문하시길 바랍니다. 예. 격려 말씀 좀 받아주시고요. 자, 11시 37분, 우리가 23분 남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조금 질문을 한두 개만 더 받고, 어떤 분이 폭 빠져가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요, 저한테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이상하게 저를 만나면 별로 저를 이렇게 디스를 안 하고 뒷담을 안 까요. 그리고 심지어 다니면서 막 좋다고 그래요. 인정합니까? 네. 네. 우리 이 왼쪽에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자기 감정 표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정을 듬뿍 담아서 늘 웃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인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제일 문제는 경선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고? 이건 나중에 합시다. 약간 좀 심각한 주제여서. 예. 메르스 같은 방역의 미숙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건 이제 22분 남은 주제에서는 이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저녁 없는 삶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손학규 전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공감을 했죠. 저는 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이 커피와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력을 느낄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역시 저 나름대로 이 슬로건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녁 있는 삶은 단순하게 밥 먹는 인간을 떠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휴식이라고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 있는 삶이 밥을 먹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락한 소파에서 드러눠서 쉬는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저녁 있는 삶이라는 이 슬로건은. 근데 안락한 의자와 안락한 소파에 드러눠서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이 슬로건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가족들이 그 옆에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이 가족에 이르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땡겼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간 느낌을 받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저 인생 힘들게 살지요. 그럼 좋으면 좋은 거지 뭘 자꾸 이렇게 따져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이 저는 그렇게 직업 정치인으로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저녁에 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폭발적 반응은 저는 철학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20여 년 전에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 이야기가 난 120여 년 전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하자 이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뭐 물질이 개벽하면 얼마나 개벽했다고 물질이 빨리 개벽하니까 정신도 막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그 시대에 했을까.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정신문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 대기업 100만 원, 1차 중소기업 50만 원, 2차 벤더기업 35만 원 받는 이 구조는 사실은 보편적 시민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200호 되는 시골 농촌 마을에 그래도 좀 잘 사는 철물점 집이었습니다. 사실상 소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한번 해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석쇠에다가 돼지고기 간해가지고 이렇게 구워주는 거 말이에요. 바로 우리 집 앞에 인천집이라고 약간의 식당 겸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주를 한다고 냄새가 늘 풍겨옵니다. 너무너무 깡통차다가 비석치기 하다가 그 냄새 맡으면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그런 것 좀 한번 해먹자고 하면 어머님이 저 옆집에는 지금 쌀도 떨어졌는데 무슨 고기를 구워 먹니?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 임금을 나누는 방식, 농촌과 도시가 같이 살아가는 방식, AI 때문에 수많은 가금류들을 땅에 묻으면서 달걀 한 판에 5,000원에서 10,000원이 되고 이 2배 뛰는 상황에서 우리는 소비자로서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시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친환경 축산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의 저녁 없는 삶, 이 저녁 없는 삶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그에 준하는 새로운 시민정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자와 시민으로서 우리가 합의를 해내는 만큼 이 사회는 바뀐다. 앞으로 저는 이 합의를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합의 과정에서 그 합의의 결과가 현재보다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은 또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실 겁니다. 또 그들은 배신당했다고 심지어 저한테까지 비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될 현실은 우리 모두의 희생과 참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고 저 안희정 대통령 뽑아놨다가는 고생이겠다 싶으면 그건 그러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길이 현재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녁 없는 삶, 이 문제는 우리에게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찾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구입니다. 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내는데 우리는 새로운 노동시간, 임금 배분 구조, 도시와 농촌의 삶의 패턴의 변화, 그리고 서울 일극 중심의 대한민국의 이 서울공화국의 체제를 극복하는 일,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한 직장인의 저녁의 삶이 보장된다. 오르고 올라서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서 고급진 세단 뒷좌석에 앉아도 그 삶은 절대로 자기 삶이 되지 않는다.
재벌 2세, 3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돈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시작할 뿐이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약속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움켜진 것, 생존을 위해서 움켜지는 것, 내 자식한테는 절대로 이 빈곤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생존감으로 물려줬던 그 많은 기득권들이 결과적으로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데 다 껍데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는 정치인, 그게 저 안희정입니다. 멋진 셰프가 그러하듯 먼저 한번 튀겼다가 삶아야 될지, 눅눅한 불에 오래 삶아야 될지, 그것은 내가 요리하고자 하는 그 메인 디쉬의 성격상 센 불일지 약한 불일지 중탕일지 튀길지 굴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일관된 목표에 따라서 제 모든 정책들은, 제 생각들은 그 일관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놓고 이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자, 끝으로 여성 한 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요. 네. 지선 씨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살긴 하는데 네. 사실은 전라도 강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요. 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아까 남영주 씨께서 네. 질문했던 부분에 사실 이어서 사실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아까 이제 답변이 조금 적폐청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지사님의 통합과 화합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네.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연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영화였는데요. 네. 혹시 지사님 그 영화 보셨습니까? 봤어요. 우리 저 담당하는 그 마크맨 기자분들이랑 저녁 같이 먹으면서 봤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이 울기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지역 갈등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갈등 부분 문제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너무 힘들다, 혹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뇌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도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지역주의. 네, 지역주의에 네. 대해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노년층과 청장년층이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상에 보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잘 어우러서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툼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문제, 다름이 있는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체의 차별을 극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양성이라고 하는 젠더의 차별, 나이라고 하는 에이지즘이라고 하는 나이의 차별, 우리는 그냥 다양한 존재로서 그것을 어떻게 좋아할 것이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그것에다가 선을 그어서 선악 정의 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놓고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억울함을 주고 한을 만들어 줍니다. 지역도 그런 지역 차별이 문제입니다. 네. 이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일체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우선 답을 좀 드리고,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모든 정치인들이 나 뽑아주면 우리 지역 발전시켜줄게요 이렇게 연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결합시다. 이 얘기를 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수준 낮은 정치 하지 말라고만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갔는데, 그 지역 발전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그냥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그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기 지역 사람 뽑아서 자기 지역에 좀 더 유리한 재정과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5천만의 투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으로 가면 됩니다.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권역별 지역 발전에 관련되어진 우리 지역 손해봤어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은 지방정부에게 그 기획결정력을 저는 주겠다. 재정권도 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때는 이것을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영남에도 민주당이 함께 당선되고 호남에도 한나라당이 같이 당선되면 어떻겠느냐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중선거구제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한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더 보면 자기의 행복추구권, 경제적 발전을 통한 행복추구권의 이 요구는 무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기 지역의 책임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손해봤어라는 이야기로 안 나오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주의적인 정치의 변질 요인을 근원적으로 저는 해결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이 지역주의 정치 극복에 저는 가장 유일하다고까지 말하면 좀 오바 같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전 시간에 점심시간 갖기 전에 우리 이 자리에 변호인의 감독님 양호석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감독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럼 주권자의 한 명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는지요? 예. 예. 근데 양호석 감독님이 너무 예리하고 너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박씨가 하셔서 좀 갑자기 떨립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 예. 네. 지사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영화를 연출하고 있지만 이제 월급 주기가 굉장히 빠듯한 이제 직원이 그래도 한 200명 되는 회사의 공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의 소망은 이제 끊기지 않고 월급을 계속 주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공무원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개별적인 인상 비평이라 저도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 공무원들을 만나서 일을 해본 경험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쉬움을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제가 집어삼켜 보자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덧 내년쯤 되면 공무원 수가 100만 명에 되더라고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공무원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이분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녁이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약간 불행하다는 느낌도 받고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도 저희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받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분들이 일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에 대한 태도하고 방법이 근본적으로 좀 변해야,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저희도 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통령이 되신다는 건 사실 좀 구체적으로는 이 100만 공무원 분들의 수장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한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무원 문화 전체를 한번 고민을 해주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생각이 갖고 계신지, 특히 충남이 13개 시도 중에서 계속해서 1위 행정 업무 1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 뒷받침에는 역시 공무원분들과 어떻게 일을 해나가셨는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만 수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공무원 문화 전체를 개혁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 주실지 약간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사족을 붙인다면 사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말은 멋있지만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몇 차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분들의 협조와 이끌 지도 없이는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 저는 한국에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조직 문화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제 직업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컴퓨터나 모바일로 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폰에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아이폰에 들어있는 iOS 운영체제처럼 이 운영체제를 개선시켜내는 일이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자기 본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시민과 개인과 기업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들이 이 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 윈도우 버전이나 도스 버전을 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못 만듭니다. 핸드폰 앱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본 구조가 끊임없이 버전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 역량을 높여서 그 위에 정보 분야의 롤과 시장과 기업 영역의 역할과 개인과 기업과 가족과 가정의 역할의 각각의 영역이 가장 활성화되도록 이 민주주의를 버전업 시키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정보 분야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핵심적으로 지난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원리였던 국가주의, 정부 중심, 관주도형 국가체제를 확 바꿔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2010년 제가 도의사 취임하자마자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밀고 내려왔던 것은 물가 자발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관리팀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짜장면값, 밀장원에 뭐값 해도 50몇 개 물가가 해가지고 그거 뒤지러 다닙니다. 이런 개발도상국 후진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운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후지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이거 뭐 공식 방송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제가 지금 단어가 좀 격했더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 혁신의 가장 핵심은 정부가 정유치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부가 정유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모두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와 정치와 정부가 정유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정부의 기준의 역할을 누가 조종하게 되느냐? 자본, 재벌, 대기업이 여기에 대한 더 지배력을 높인단 말입니다. 법관도 퇴임하면은 어디 무슨 로펌 가야죠. 검사도 못 벗으면 어디 로펌 가야죠. 그 로펌에 대해서 가장 물주는 자본 가지고 있는 분이죠. 언론사도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광고 문제는 역시 또 재벌과 대기업이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이 정부를 정유치시킨다고 후퇴하는 순간에 기존에 있었던 국가의 정부의 역할을 자본이 먹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저 이거 막으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와 정당과 정치가 이 관료를 확 쥐고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은 또 박정희 시대로 또 돌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여타의 후보보다 가장 다른 저의 비전입니다. 한 후보는 세게 잡아가지고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한 후보는 그냥 하여튼 그렇게 잘해보시겠다는 거고, 저는
이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딱 20년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지난 지방정부 7년을 이끌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수에 많고 적고 허재영 교수님 이 100만 명이 지금 전체 공공기관까지 지금 포함해서 100만 명이던가요? 그 정도 됩니까?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예. 충청남도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국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정책자문위원회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왜냐하면 집에서 놀고 있어도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처의 장관님들은 청와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는 교수님들이나 현실 모르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상적인 아이디어만 내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관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 지도자들과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아무런 역할을 못해서 불만이다. 그 양쪽 모두로부터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그래가지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실국장들과 우리 교수진이 아예 한 몸으로 붙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저는 한 200분가량 되는데 교수님들과 농업이면 농업을 가장 오랫동안 잘 지어온 농업 지도자들, 농민들,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 전문가들을 모아서 정책자문단을 약 180분가량을 구성해서 실국별로 위원회별로 묶어서 실국이 신규 사업을 하려면 그 정책자문위원회와 반드시 토론을 해서 예산계획과 정책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어떤 정책자문위원님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와서 명예직으로 좀 하고 이렇게 충청남도 무슨 자문위원 나 이런 줄 알고 왔는데 완전히 과로사할 지경입니다. 내가 공무원입니까? 그러한 정책자문운영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허재영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2010년 제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희정이 4대강 반대한다고 선거 때 했는데 지금 입장이 까리까리하다. 애가 도지사 되더니 이제 바뀐 것 같아. 그 안희정이 그럴 리가 있나. 쟤는 계속 반대일 거야. 이런 와중에 제가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양쪽으로부터 치달을 때 허재영 교수님이 원래 이제 토목과 수자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일군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라이언 일병 구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맡겠다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저희 도나름의 전략과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한테 협상하자 이래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협상안을 보냈더니 청와대가 그 이튿날 슬쩍 흘렸습니다. 안희정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입장 전환했다. 이래가지고는 돌려서 4대강 사업에 안희정 입장 바뀌어. 이래가지고는 이제 언론에 이렇게 막 나가니까 제가 또 한 달 반가량 인터넷으로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또. 하여튼 그랬던 교수님이신데 현재 충청남도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한번 싸우고 나서는 뭐 통과돼 버리면 뒤 안 돌아보고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절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물면 안 놓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4대강 금강 수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팀을 짜서 4년 동안 금강 사업 이후에 금강 수계의 수질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올해 중앙정부한테 맞짱 토론하자고 좀 제안했습니다. 화끈하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갑니다.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부딪혔고 그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이후에 그 입장이 어떠한 데이터로 입증됐는지를 놓고 그 데이터를 추적한 나라의 국가 운영 수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공무원 수와 정보 분야의 혁신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일회성 관주도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협업 구조를 끊임없이 통해서 정보 분야의 혁신을 꾀해왔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진도 VTS나 이런 곳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군대도 나는 걱정입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한 보직에서 1년 이상을 없습니다. 1년 좀 지나면은 다음번 보직으로 계속 징검다리를 합니다. 왜? 근무 평정 제도를 잘 받기 위해서 그 보직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지난번 어느 비숍 영국 왕실 지리학회의 비숍 여사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1894년 조선을 여행했던 소감을 딱 한마디로, 조선의 모든 사람은 한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지방 관리로 임명된 관리자들도 자기의 부임지에 도착하자마자 임금님이 살고 있는 한양을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한다. 조선은 한양을 향해서 모두가 절을 하고 모두가 한양을 향해서 걷는 나라다. 조선은 한양 중심의 나라다. 이렇게 조선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 분야는 뭐냐? 매우 유감스럽게도 9등급이라고 하는 2000년 넘은 주나라 때의 급품계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는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관료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들어오는 순간 매 철마다 이 승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한양을 향해서 걷는 것처럼 모든 공무원 조직은 이 9등급 체제 내에서 승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래서는 정부 분야의 혁신 효과가 나오지 않고 정부의 효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 9등급제를 확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그건 국가공무원법상의 개정사항이어서 제 입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평정제도, 즉 공무원들의 인사평정제도를 보직 순서로 꽃보직을 받아야 좋은 점수 받는 이 인사관행을 깨고 각각의 어떤 보직에서라도 자기가 업무 성과를 내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인사평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정유치해야 합니다. 시장과 기업과 시장의 경쟁 질서가 주는 그 효율과 합리성은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관주도형 국가체제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 사회적 서비스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끄는 정부는 기존의 낡은 정부로부터는 혁신되어서 줄어드는 정부이겠지만 사회적 서비스와 복지 측면에서는 더 확대된 큰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아진다는 게요, 커진다는 게요. 예, 그 금융은 기능으로는 강력해질 것이고 간섭의 종류로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사님. 예, 이제 12시 8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밥이 12시 20분에 도착합니다라고 공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있네요. 그래서 12시 20분에 점심밥이 도시락이 들어오신다니까 그때까지 잠깐 좀 이렇게 수담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이 얘기는 사회자가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사회자입니다,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한 사회자 역할을 하러 나왔습니다. 점심 공지합니다. 아니, 우리 안희정 오늘 지사님, 오늘부터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목이 지금 쉴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후에는 당신께서 하지 못하시고 대변인 보고 대신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래서 우리 지사님 힘내라고 박수를 청하려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지사님보다 이 긴 시간 인내하면서 들어주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격려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공지입니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입장하실 때요, 점심값을 내시고 입장하신 분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오셨는데, 점심값을 지불하고 오신 분들은 나가셔서 도시락을 받으시면 되고, 점심값을 안 내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 드셔도 되고, 도시락이 도착하면 그 도시락을 사 드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을 일단 좀 점심시간까지 끝내면서 오후 시간에 바로 점심때 좀 할게요. 약간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이나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의 이 모습에 있기까지 저를 있게 해줬던 저한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제 아내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상은 두 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두 아들은 사실상은 자기들 또 사회생활도 좀 하고 해야 돼서 지금 뭐 너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본인들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두 아들만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여러분들께 좀 여러 가지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예정에 없던 거라서 무슨 얘기를.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저러하게 평가도 하고 막 이래서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글쎄 이분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내 입으로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얘기를 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자랑을 하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한테는 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거는 뭔가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과 아니면 다른 편으로 보면 하나의 이제 억압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상품, 그러니까 냉장고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이 냉장고의 기능은 이거고 이 냉장고는 이런 장점과 기능이 있고 그걸 누군가 말해줘야지 사람들이 나한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사고 저게 필요하니까 저걸 사고 이럴 거 아니냐. 근데 입 꾹 다물고 앉아서 내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낌새는 좀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약간 왕자병이 좀 있어서 그런 증상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 얘기를 잘 하는데 요즘 보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좀 걱정 이러다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잘 그어주시고 선 밖으로 나가면 잘 안으로 다시 넣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오래 끝까지 잘 밀고 당겨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같이 멀리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저희 자 여보세요. 예, 진정들 하세요. 예, 여기는 뭐 결혼식 그 필요한 장소도 아니고 예. 그 일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러면 오전 시간 이렇게 해서 좀 마치고 점심 시간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컵밥으로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전 시간 어떠셨어요? 예, 재밌었나요? 바로 이게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장에 들어선 누구라도 모두의 기대와 환호를 받는다. 그 순간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선수가 된다. 힘차게 스매시,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안희정은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응? 내가 정당하고 바르고 옳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애국자지. 이 안희정 지사가 꽃중년 스타일이세요. 정치라는 게 좀 삶과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바다와 같이 언제나 도민들한테 함께 사는 모습을 한번 펼치는 세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충청남도의 어떤 정책을 보면 도지사님의 그런 한결같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그런 것이 너무 고맙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을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충청이 주신 큰 사랑, 충청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라는 믿음,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충청의 대표 선수 기호 2번 안희정.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뭐 대학교 뭐 형 누나들이 막 7턴 맞아가면서 사는 거 저 보면서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고생을 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를 비로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20, 30대에는 확실하게 지금보다 부패가 덜하고 나은 그리고 자기 능력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으리라는 걸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 될 수 있다, 희망이 있는 국민을 어려워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그런 원하는 정치를 해줄 수 있는 꿈을 찾기 위해 외국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 없는 사람이 확실히 나눠지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제가 말한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나쁜 사람을 잘 혼내줄 수 있고 큰 벌을 줄 수 있는 좀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국민이 나설 때만 만들 수 있어요. 올립니다. 문재인 후보도 여탈 후보들도 자꾸 이미 오늘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돼버리는 문제, 그것도 이미 다 청산 끝나버린 문제를 가지고서 그거 극복하겠다고 공약을 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가서 이미 발로 다 밟아놓은 것을 뭘 극복하고 말고 합니까? 문제는 어떠한 대안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한다면 어떠한 의회 권력을 만들 것인지, 현재의 헌법이 어떻게 작동을 할 때라야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근데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를 세종로청사로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대안이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건 너무 낮은 정책입니다. 지금 87년 60항쟁 헌법 이래로 지금 6분의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핵심은 현행 헌법을 어떤 대통령도 지금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행 헌법의 어떠한 정신을 안 지키고 있냐?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회의라는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 총리를 먼저 국회에 인준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총리를 인준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국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다수파가 이 총리를 지지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국정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네요, 국민 여러분. 나는 좋은 분 추천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새 정부가 출범도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의회를 압박해 주십시오. 이 수준의 대통령 리더십을 보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이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총리를 국회의회에 인준받게 했으면 국회의 실질적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대통령과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이 헌법은 해석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장관을 실제로 제청을 해서 국무회의를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빨리 총리 좀 앉히고, 그리고 장관 누구 시킬까? 자, 지난번에 고생했지? 너도 좀 하고, 그래, 너 친구 물게, 난 너무 고생해. 너 장관 너도 좀 하고, 그래, 그래. 최순실 씨가 뭘 했어? 그래. 그 사람 좀 시키고.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비단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고, 지난 6번 텀의 모든 정부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운영했습니다. 이 헌법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운영법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실상부하게 국회의 과반을 점하는,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들에게 총리의 지명권과 추천권을 전 줄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내각 중심제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의 헌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강작 대통령 문제 때문에 의원내각제 주장합니다. 의원내각제 하면 거기 보스 안 만들어집니까? 현재의 정치 문화와 현재의 리더십 구조에서는 그 보스가 또 다른 소통령이 되어서 또 다른 권력 집중의 폐해는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틀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한 예로만 든다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중앙 집중화된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자치분권 국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7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80%, 90%가 다 중앙부처 장관이 명으로 정해진 유임된 사무를 받아서 유임된 사무를 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대우냐 3분 대우냐 정도의 스킬 외에는 발휘할 게 없는 프랜차이즈점입니다. 이런 식의 지방정부 운영을 가지고는 헌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대안을 놓고 얘기할 때라야만 실질적으로 그 적폐는 청산된다. 단순하게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끝내고 거의 정부를 해체 수준에 이르러버리는 그 정부를 뭐 청산하자고 또 얘기합니까? 이미 그 역사는 지금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식민지, 독재, 전쟁, 분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상처기들을 우리 국민들은 서로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유일한 길은, 왜냐하면 그분들 이미 다 돌아가셔버렸거든요. 어떻게 살아있어야 어떻게 구속을 하든 그 벌을 매기지요. 자, 그러면 이 과거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것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힘으로써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은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작되어서 이명박 정부 초반에 4년 반의 임기를 끝으로 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만,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그 위원회가 다뤄야 될 우리 현대사 100년의 많은 국가폭력과 그 숨은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원한과 억울함의 문제에서 너무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해내자는 말씀,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저의 의지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 지도력으로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의 진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지역에서도 다원 생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객석에 다 못 모셔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이렇게 카페나 작은 사무실에서 3-4 모여서 이 중계 방송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원 생중계 방송에 모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각각 도시에 있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분들께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토론을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됐습니다. 12시까지 일단 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가장 쉬는 시간을 하고, 그러나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 잡고 무슨 공연 20분 잡고 해서 5시간 양보 못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철학과 가치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랍니다. 사실상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딱딱한 돌멩이처럼 굳는 내 마음의 경화를 막는 거지요. 간이 경화되면 죽습니다. 그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왜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합니까? OECD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 전투 한 번을 하지도 않는데도 많은 젊은 병사들이 군대 가서 죽어버리는 나라, 정말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고독하게 자기 생을 마감하는 나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 문제 아닐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국가의 재정을 요구합니다만 국가의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다발이라도 뺨 맞으면 기분 나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따뜻한 그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다발의 뺨이 아니라. 바로 그 가치를 우리는 섞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저의 정치 행위와 정책 공약을 그런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이러한 제 마음에서 도저히 선뜻 안 나갈 때는 얘기를 못 합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어떠한 신에게든 자기 마음속의 진실을 향해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 좋은 영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다 좋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대통령 하시는 동안 저도 정계 입문하고 싶어요. 오세훈 씨.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하지 마라 이랬는데, 예, 정치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철물점 가게를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요? 이상해요. 가게 손님은 꼭 밥 먹을 때 오세요. 그것도 아욱국이나 뭐나 해서 뜨거운 국에다가 밥 말아 놓으면 손님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손님은 별로 이렇게 비싼 물건 안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손님은 시간을 오래 끕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식어버린 그 국그릇 앞에 다시 쓴 아버지한테, 아버님 국 식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셨나?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 너는 후제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펜대 굴리고만 살아. 장사하지 마라. 너는 후제 열심히 그래서 공부해서 나중에 회전은 않고 펜대 굴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셨던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인생 어떤 직종이나 다 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모든 인생 일체 개고생이다 얘기를 했구나. 예, 어떤 직업이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만큼의 고통을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만큼의 감정 노동을 요구하고 그만큼의 나의 어떤 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은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러나 정치라는 것도, 정치하신다는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정치라는 직업도 그만큼의 고통과 또 그만큼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씨 입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격려 말씀 좀 받아주시고요. 자, 11시 37분, 우리가 23분 남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조금 질문을 한두 개만 더 받고, 어떤 분이 폭 빠져가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요, 저한테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이상하게 저를 만나면 별로 저를 이렇게 디스를 안 하고 뒷담을 안 까요. 그리고 심지어 다니면서 막 좋다고 그래요. 인정합니까? 네. 우리 이 왼쪽에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자기 감정 표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정을 듬뿍 담아서 늘 웃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인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제일 문제는 경선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고? 이건 나중에 합시다. 약간 좀 심각한 주제여서. 예. 메르스 같은 방역의 미숙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건 이제 22분 남은 주제에서는 이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저녁 없는 삶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손학규 전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공감을 했죠. 저는 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이 커피와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력을 느낄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역시 저 나름대로 이 슬로건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녁 있는 삶은 단순하게 밥 먹는 인간을 떠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휴식이라고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 있는 삶이 밥을 먹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락한 소파에서 드러눠서 쉬는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저녁 있는 삶이라는 이 슬로건은. 근데 안락한 의자와 안락한 소파에 드러눠서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이 슬로건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가족들이 그 옆에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이 가족에 이르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땡겼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간 느낌을 받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저 인생 힘들게 살죠. 그럼 좋으면 좋은 거지 뭘 자꾸 이렇게 따져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이 저는 그렇게 직업 정치인으로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저녁에 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폭발적 반응은 저는 철학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20여 년 전에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 이야기가 난 120여 년 전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문즉답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20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양에 안 찬다. 300분 다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고집을 한 이상 점심시간에도 컵밥을 드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토론은 쭉 계속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온라인상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하이디손이라는 분이 최근 연두부 같은 마음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지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종교적 선입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정한 어떤 종교 활동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많은 권유를 받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유홍식 주기님은 재작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오면 직접 세례를 받게 해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홍성에 있는 담임 신부님도 좋은 교리 공부를 할 만한 좋은 신부님으로 보낼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당신은 내가 볼 때 캐톨릭 신자로서 자격이 너무 충분하다. 소독사에 계신 설정 스님과 우리 정목 스님은 참 나이가 늦어서 출가가 안 될 뿐이지 너무 불교 친화적으로 자질이 훌륭합니다. 아, 그러나 저는 아내가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연두부 같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거기는 교회에 가서 대통령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만요. 저는 종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사실상 기도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두려울 때, 내가 너무 수치스러울 때, 내가 너무 막 미움에 의해서 어쩌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나를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무교라고 종교를 안에 쓰시는 분들마저도 사실은 기도를 다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격이 있다고들 그러시나 몰라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이 오염을 시켜버리는 영혼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어느 인류 역사나 지역사에도 이 자기의 마음과 영을 다듬기 위한 많은 그 중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복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많은 고통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돈과 물질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저의 모든 정치는 그 물질과 돈과 출세라고 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말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안 풀립니다. 또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양호석 감독님 하고 계시지만 한류와 영화와 문화예술의 그 힘은 이 영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이 현실의 많은 고통의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 정치는 좀 더 영적이며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이 아무리 어눌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